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참 주식시장의 모습 이상해요. 그죠? 미국은 뭐 정말 최정점을 찍고 일본도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는데 우리는 또 유독 그렇지 않은 모습. 도대체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나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상승장을 계속 주장하시는 또 머리도 상승장에 머리를 세팅하고 오신 이래학 대표님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볍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래학입니다. 현재 달란트 투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사이다 경제의 지금 콘텐츠 최고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 산업지도 2024-2025 개정판을 출간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지도 이 책의 기초에서 많은 분들이 책 안 봐도 되니까 좀 제발 이 영상만 보고 어떻게 투자 의사결정해야 될지 좀 조언을 좀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채널 주인으로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나라 코스피 왜 그래요? 이거부터 갈게요. 왜 우리나라 코스피? 물론 저도 저의 생각이 있지만 대표님의 생각을 좀 여쭐게요. 일단 가장 표면적으로 가장 많이 드러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중국 이슈가 좀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를 점점 줄인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큰 포션이고 이거 한 번에 줄인다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큰 손들의 유동성이 뭔가 이제 신흥국 중시로 뭔가 흘러 들어올 때도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아시아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일본이라는 또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도 좀 많이 반등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연초 딱 시작하자마자 거의 증시가 한 2,400까지 빠졌다가 최근엔 다시 많이 올라와서 다시금 작년 말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장중엔 한번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좀 뒤늦게 따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가 중요한데 일단은 전일 발표된 ISM이 아니구나.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또 상회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발표하는 그런 PMI 지표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아요. 물론 이제 ISM PMI가 더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상승하는 흐름으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은 부정적인 건 없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달란트 투자에 몇 년 전부터 출연해서 이런 말씀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코스피의 레벨이 가장 저점 은 22년 10월 11월. 이 말씀 여러 번 드렸고. 맞아. 그리고 23년의 주가는 22년보다는 낮다. 그러나 2500선 언저리에 머무를 것이다. 그리고 2024년은 또 23년보다는 좋을 거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 주시장 왜 이런가 이런 것을 잠깐 규명을 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는 토론이니까 저는 왜 우리나라 주식은 잘 안 가나 하는 부분을 어떻게 규명했냐면 비슷한 말씀 잘해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실물 경제적으로 하나는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아요. 실물 경제적으로 특히 수출이라는 면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과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이 유사해요. 근데 엔저 때문에 일본은 수출이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경합도가 높으니까 수출에서 밀려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과 의존도가 높으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중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금 이탈할 때 우리나라도 같이 이탈해요. 심지어 중국에서 이탈할 때 이탈된 자금이 일본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빠져서 이동해요. 그러니까 일본과는 또 경합도가 높으니까 일본이 주가가 잘 나갈 때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라고 좀 생각하고 다만 또 저는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때 지금처럼 꺾이는 구간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인 거고 물론 실적이 뒷받침되면 이게 견뎌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맞물린다고 생각해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솟구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 솟구치는 구간에는 또 주식 레벨 자체가 또 올라갈 수 있고 밸류 프로그램까지 또 겹쳐지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밸류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자금의 또 흐름을 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비슷하게
24년의 주식의 흐름은 23년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제 궁금한 게 바로 유망 섹터예요. 특히 대한민국 산업지도라는 이 책에서 유망 섹터, 뭐 산업별로 막 분석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유망 섹터 이거 하나는 나는 꼭 추천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스토리 내지는 그 펀더멘탈적인 그런 투자 아이디어도 있지만은 저는 네. 약간 좀 계량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약간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주식은 사실 기대감으로 오르는 측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네. 그거와 현실 간의 괴리가 항상 그 가치와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키거든요. 네. 기대감이 높으면은 사실 일반적인 그런 가치보다 더 많이 주가가 상승하기 마련이고 네. 반대의 경우 만약에 기대감이 너무 낮다라고 한다면은 언더슈팅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네. 감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는 약간 제약과 바이오 내지는 인터넷 쪽 그런 쪽에서 좀 긍정적인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제약, 바이오, 인터넷 쪽. 네. 네. 그 두 개 쪽에서 긍정적인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고 네. 그 배경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제가 이제 통계를 내봤어요. 연초에 그 섹터별로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익 증가율 그런 관점에서 좋게 예상하는 그런 업종을 한번 쭉 산출을 해보고 실제로 그렇다면은 연초에 그렇게 이익 증가율이 높게 예상이 되었던 업종들이 그 1년간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느냐라고 봤을 때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은 상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좋다고 예상을 했는데 하락하는 건 아닌데 좋다고 예상했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거의 그냥 상관계수가 0이에요. 수렴해요. 0에.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사실 연초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상관성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약간 컨센서스가 되게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요 두 개를 가지고 연간 계속 통계를 내봤더니 네. 오히려 컨센서스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쪽이 1년을 놓고 봤을 때 주가는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저평가받는다는 뜻인 거죠. 소외되어 있는 거죠. 아, 사실 예. 밸류에이션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죠. 확실히 좀 소외되어 있는 쪽에서 오. 반등이 잘 나오는데 근데 연초에도 좋다라고 했던 업종이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네. 언제냐면은 2006년도, 2007년도, 그 다음에 2017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입니다. 네. 이때 이제 공통점이 뭐냐. 예. 경기가 좋았고, 경기가 반등하는 구간이었고, 주식시장이 상승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도 중반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신흥국 경기가 정말 좋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몇 년간 랠리를 펼쳤는데 그때가 바로 한 2006년도, 2007년도였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세미 상승장이 옵니다. 네. 그리고 2020년도는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풀면서 그때 이제 막 올라갔죠.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연초에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더 가요.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왜냐면은 경기가 턴하는 구간이니까 당연히 그 좋아지는 업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실제로 실현이 되면서 내년 내지는 내후년까지 그림을 보고 가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그냥 박스권 내지는 하락장이거든요. 그때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제약과 바이오라든지 인터넷 이런 쪽에서 좀 기대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약간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를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반드시 그런 건 예, 아니죠. 그래서 예. 제가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업종별 이익 증가, 이익 증가가 최소한 2년 이상 이어지는 케이스, 그리고 그 같은 기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 봤더니 이익 증가 1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90%가 올라요. 나머지 10%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 네. 매크로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기가 뭐 꺾이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익 증가 2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종목 중에서 4종목만 올라요. 6종목은 빠집니다. 이제 3차, 4차, 5차로 가면은 그 확률이 높아지긴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이익 증가 2차 년도에 와서 보면은 그때는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악유가 맞는 게 우리나라가 뭐 아시다시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네. 근데 그거보다 그 코스피 시가총액 3위를 딱 세어보면은 대부분 다 수출입니다. 훨씬 더 대외 변수에 민감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좀 내수 비중이 높은 게 네이버 정도. 뭐 현대기아차도 사실 해외 비중이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대외 변수에 더 민감하고 전반적으로 최종 소비재를 판매한다기보다도 중간재를 팝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클리컬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익 증가가 뭔가 탁 나왔을 때 최소 3년 이상 가기 힘들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3년 이상 가기 힘들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2년 정도 이익 증가가 되면은 사실 그 다음에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파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다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 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망 업종을 고를 때에는 먼저 약간 시장의 기대감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업종이 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네. 작년에 일단 좋았어요. 작년에 너무 좋아가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런 업종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의심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제외해서 봐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네. 제약바이오 여기가 좀 좋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좋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기업 사례 몇 개, 인터넷 섹터의 기업 사례 몇 개만 혹시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하실 수 있다면. 뭐 대표적인 인터넷 중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도 있어요. 사실 펀드멘탈적으로 네이버가 더 우량하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LLM이라고 해서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챗 GPT가 이제 완전히 축포를 터뜨렸잖아요. 네. AI에 대해서. 네이버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이제 비할 바는 아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뭐 매개 변수라든지 그런 것도 한국어 단에서는 가장 뭐 탑이고, 네이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이요. 네. 딱 두 곳밖에 없어요. 미국, 중국. 그쵸?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치면 뭐 우리나라도 있는 편이긴 우리나라도 하죠. 있는 편이죠,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포탈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전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미국이 대부분 다 장악을 막상 하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러네요. 없습니다. 진짜 네. 없습니다. 근데 글로벌리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도 이 세 곳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어차피 내수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라든지 일부 남미 국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그리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1위죠. 네. 그러니까 은근히 약간 글로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편에 속해있긴 해요. 그럼요. 물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뭐 그런 쪽이랑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네. 근데 이게 어차피 나중에는 데이터 주도권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AI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서운 배경이 뭐냐면은 그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훨씬 더 고도화될 수 있는 AI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대로 가만 냅두면은 뭐 중국은 완전히 폐쇄 국가니까 거긴 논외로 치더라도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다 미국에 종속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네이버가 그런 부분을 잘 파고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뭐 AI 협의체 논의할 때 네이버가 참여를 한다든지 약간 너희 데이터 주도권을 인정해 줄게 하면서 사실상 들어가는 거죠, 그 빈틈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봤을 때 뭐 펀드멘탈 관점에서는 또 AI 관점에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주가는 최근에 보면 카카오가 많이 반등을 해요, 보면. 예. 근데 카카오는 뭐 그렇다면 펀드멘탈적으로 뭐 좋은 게 있느냐? 사실 뭐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닌데 그냥 이런 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에서 2등하던 친구가 예. 갑자기 공부를 못 해가지고 뒤에서 2등을 하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죠. 그래서 사실 주가가 그래서 한 4분의 1 통만 났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느 정도 슬슬 올라오는 정상화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간만 해도 이제 좀 살아났나 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몰리는 거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주가 반등은 카카오가 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 카카오에 강연을 다녀왔어요. 가서 이제 실무진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카카오 전체적으로 위기 관리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이 까먹은 부분들이 다시 이제 돌아가는 과정, 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부분 생각을 못 했는데, 인상적이네요. 세계적으로 빅테크 플랫폼을 나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름 내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렇지만 미래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카카오가 일본의 사업장이 있고요. 중동,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으로 지금 회의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실무진들이. 그리고 역시 다른 남미나 뭐 북미는 물론이고 계속 이렇게 해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저도 관측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향성도 우리는 의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빅테크 플랫폼 얘기까지 했으니까 24년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주인공은 AI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빅테크 플랫폼들이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쟁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AI 서비스를 하려고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게 AI 반도체인 것이고 또 AI 반도체가 구동하기 위해서는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또 필요한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AI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밸류체인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섹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엔비디아가 반도체 업계에서 최대 매출액을 보였고요.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1월부터 1월까지죠. 이게 지난 분기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고 역대 최고치고 그리고 심지어 AI 서비스가 이제 티핑 포인트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실적이 끝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방금 그 말씀드린 그런 논리적으로 약간 시장의 기대치와 현실과의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올해는 제약바이오랑 인터넷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작년에는 그 반도체를 꼽았어요. 그래서 네. 작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기대감이. 예. 근데 실제로 반도체가 작년에 뭐 2차 전지와 함께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걸 원인은 뭐냐면은 그 AI가 촉발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런 경제 붕업 효과라든지 뭐 수요 창출 효과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AI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분위기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네.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투자 관점에서 주가 상승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올해는 작년처럼 막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실물 경제랑 자본시장이 같이 맞물려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반도체도 재고지수로 보면 그 재고율을 제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통계청에서 그 재고율 데이터를 왜 공표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데이터 몇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재고율을 계속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재고율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그만큼 오르고요. 낸드나 뭐 D램 다 가격이 오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는 게 또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구동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HBM이라는 영역에서 세계 시장의 한 95% 이상을 차지하니까 당연히 이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적이라는 면에서, 매출액이라는 면에서, 근데 그런 것은 그런 거지만 자본시장에서는 돈을 소위 태운다라고 표현했을 때, 나 주식 투자 더 늘려야겠어 라고 했을 때 이미 비싸진 그런 종목에는 상대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대표님의 의견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간적 격차를 두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혹시 어떠세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